예, 안녕하십니까. 알고 살자 부동산 2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주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그 진짜 이유가 뭔지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게 공급이 정말 부족한 거냐 아니면 투기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가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투기 때문에 오른 거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 아파트 값 상승의 원인을 둘러싼 두 가지 진단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늘 있었어요. 이게 참여정부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오를 때만 나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히려 없거든요. 그런 얘기가. 가격이 오를 때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참여정부 때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강남에 중대형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지금 공급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그 중에서도 이제 신규 아파트죠. 이게 굉장히 부족한데 소득이 크게 늘어난 상위 20% 이상의 가구들이, 이 사람들은 연소득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서울 신규 아파트 구매되고 나서니까 수급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수요를 억제한답시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가격이 더 오른다. 그러니까 정부는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급이 정말 부족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가 입증해 주는데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죠. 수도권의 인허가 입주 물량이. 자, 여기서 이제 인허가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인허가 그 다음에 분양, 입주로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허가가 가장 빠른 거죠. 인허가를 해줘야 건물 지을 거 아닙니까? 자, 인허가 해줘서 건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하고 입주합니다. 이 기간이 뭐 한 3, 4년 이상 걸리겠죠, 최소한. 자, 그런데 서울의 인허가 기간을 한번 보세요. 서울의 인허가 기간을 보시면 10년 평균이 6.3만 호입니다. 그런데 15년하고 16년 평균을 보시면 8만 8천 호죠. 2만 5천 호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20년까지도 공급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입주가 지금 이렇게 인허가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요. 자, 벌써 10년 평균과 2015년, 16년만 비교해 봐도 2015년, 16년이 10년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허가 물량을 좀 전에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입주 예정 물량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지어진 집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5년 평균을 한번 볼까요? 20만 호입니다. 자, 그런데 17년 28만 6천 호, 18년 31만 호.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5년 평균에 비해서 18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 정도 늘어났네요. 자, 그러면 뭐 가장 말 많은 서울은 어떤가요? 5년 평균에 7만 2천 호, 17년 7만 5천 호, 18년 7만 4천 호. 뭐 더 많네요. 그렇죠? 5년 평균보다 모자라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강남 4구 5년 평균이 어떻습니까? 17,000호. 17년 후 입주는 19,000호, 18년 후는 무려 24,000호예요.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수도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입주 예정 물량이 5년 평균을 많이 상회한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통계인데요, 여러분.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택 총수를 가구 수랑 나눈 거죠. 이게 굉장히 나아지고 있어요. 다른 데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서울만 한번 보죠. 2010년입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4.4%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수가 모자라다는 거죠. 100%가 안 되니까요. 근데 2017년 한번 보십시오. 이때도 역시 100%는 안 돼요. 그렇지만 96.3%로 아무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계속 집을 지어야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그럼 투기를 한 거냐? 투기의 증거는 있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시면 저는 있다. 그런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집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신규 주택이 나오면 다 매집을 합니다. 집 없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또 사요. 그러니까 집을 사재기 하는 거죠. 왜 사겠습니까? 투기하려고 사는 거죠. 자, 2013년 한번 볼까요? 신규 주택 중에서 유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이 매입한 비율이 무려 83%, 14년은 70%, 15년 73.4%, 16년에는 86%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고 말을 하는데, 데이터는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아무리 많이 지어봐야 집 있는 사람이 또 산다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은 못 사요. 통계가 명확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통계가 있죠. 전체 주택 거래량 중에서 유주택자,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이 또 사는 비중,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람이 거래를 또 한다는 얘기예요. 자, 06년, 07년 같은 경우에 이때도 투기가 엄청 심했죠. 31%. 근데 08년하고 12년 이때는 상대적으로 서울의 주택시장은 침체했었습니다. 근데 지방은 난리였고요. 자, 36%. 13년부터 17년 5월까지 어떻습니까? 무려 42%예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주택 거래량 중에서 집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향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이 또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서울 집값을 견인하는 지역이 있죠. 역시 이제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강남, 서초, 송파에 필적할 만한 지역이 등장했습니다. 마용성이죠. 마포, 용산, 성동입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낙후됐었는데 이쪽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강남 3구와 마용성에 2017년 9월 이후에 거래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갭투자,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투기 수요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비중이 한 70% 정도 되더라. 강남 3구와 마용성에 2017년 9월 이후에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70% 정도가 전세를 끼고 사더라.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전세 끼고 샀다고 해서 다 투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 투기 수요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간과하기가 쉬운데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이 폭증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고 돈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돈값이 떨어지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018년 2분기에 통화량이 M2라고 합니다. M2는 현금 및 현금성 예금이에요. 이게 2,600조, 엄청납니다. 근데 그게 10년 전에는 이 절반이었어요. 100%가 는 겁니다, 사실상. 자, 그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주택담보대출의 추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인데, 자, 2008년에 어땠습니까? 311조였죠. 2018년 11월에 무려 600조가 넘었습니다. 100%가 뛴 거죠. 이게 빚내서 집을 사고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집값이 안 오르겠습니까? 투기가 안 생기겠습니까? 명백한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울 공화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온통 관심이 서울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잘해봐야 그 관심의 범위가 수도권 정도까지만 갑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말하는 지방도 당연히 대한민국이고요.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4년 가을부터 움직였는데 그 전에 이미 지방 대도시는 가파르게 올랐어요. 여러분은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부동산 투기 올인밖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명박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을 한번 보시죠. 온통 보면 뭐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뭐 그 투기 부추기고 이런 대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했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낮춘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통한 투기 억제 장치를 완전히 박살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급기야는 2012년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했죠. 그러니까 뭐 그냥 집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지 않겠다. 게다가 많이 사도 보유세도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투기하라고 그냥 부추긴 겁니다. 뭐 박근혜가 이명박한테 질 수 없겠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고스란히 개선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기 올인 대책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완화예요. 그 천하의 이명박조차도 담보대출을 완화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LTV와 DTI죠. 그러니까 돈줄을 풀어줘서 투기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결과가 너무 무서웠던 거죠. 투기가 너무 불일듯 일어날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근데 박근혜는 이명박이 저렇게 했고 자기가 또 집권한 이후에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써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급했던 거죠. 그래서 2014년 7월 24일이죠. 여름입니다. LTV와 DTI를 완화하는 일종의 폭거죠. 이걸 자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이어서 9월 1일에 재건축 연한까지 완화시켜주죠. 자,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기다리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2014년 가을부터였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가 돈줄을 풀어줬죠. 그 다음에 재건축 연한까지 완화시켰었습니다. 이게 결합되면서 서울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에 올인했다. 그래서 온갖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안발했고 그 결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했고 규제가 약했던 서울의 대도시부터 가격이 올랐다. 서울은 2009년부터 대세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그래프를 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지방 같은 경우에요. 지방 같은 경우에 자, 2009년 이쯤이죠. 2009년 11월입니다.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부산, 대구, 경북, 경산 다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올라가고요. 서울은 근데 안 그래요. 서울은 2017년 11월 이때가 정점이었어요. 그러면서 횡보합니다. 횡보하다가 가격이 오히려 2011년, 12년, 13년은 떨어지죠. 신기하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게 2014년 11월 딱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부터 변곡점이 생겼죠. 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어때요? 일치하죠.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 이후부터 지방은 대세 상승을 시작한 거고요. 서울은 2014년부터 올랐다. 그러니까 여러 투기 세력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2009년부터 엄청 불로소득 잔치를 벌여서 한탕하고 2014년 가을부터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4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은 주택 부족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엔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부동산 투기 때문입니다. 100% 그런 거고요.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말 국가가세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견강부회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이미 내놓고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꿰어 맞추는 거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로. 견강부회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급이 부족했다고 하면 2014년하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다니까요. 오히려 횡보하거나.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공급이 지금보다 그때는 더 부족했어요.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왜 이때는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작년 11월 이때가 이제 정점이었고 떨어졌는데요. 이 다음부터 이 이후에 지금 하락세, 물론 매우 미약하긴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공급이 그러면 몇 개월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나요? 서울 아파트 공급이? 아니잖아요. 이것만 봐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100% 투기로 인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알겠는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냐? 역시 이제 근본 원인은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이명박과 박근혜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정부는 책임이 없느냐? 책임 있죠.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책과 완전히 단절을 하고 투기공학과 맞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한테도 2차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한번 복귀해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상승은 정말 기록적인 거였고 저도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상상을 못한 일이었는데 거기에 국한시켜서만 놓고 보면 그 기간, 그러니까 작년 여름과 가을 사이만 놓고 보면 이건 문재인과 박원순한테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강한 보유세, 그 대출 규제 조합을 통해서 기대 수익률을 낮췄어야 되고요. 그래서 투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조치를 단계했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7월 6일 날 종부세 증세안 7,400억 굉장히 약한 게 나왔죠. 그 다음부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입니다. 자,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은 무슨 책임이 있느냐? 2017년 7월 10일 날 용산 여의도 통계발 발표를 해요. 개발하겠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건 용산과 여의도를 강남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였죠. 근데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7월 6일에 정부의 종부세 개학안, 전 개혁이 아니라 개학이라고 보는데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래서 시장이 심리가 움직이는데 여기에다가 재료를 준 거예요. 엄청난 개발 재료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박 시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그 더운 여름날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 동안 땀 뻘뻘 흘리시고 나온 다음에 강북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엄청난 또 호재가 나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이죠. 7월, 8월, 9월, 10월까지 정말 악몽의 한 4개월을 보냈습니다. 이 두 분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폭등 원인을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투기 때문에 올랐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은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미디어의 보도가 떠들썩합니다. 근데 정말인지 한번 그 허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